3년 찾아가는 시인 서정희 작가와의 만남 51번째입니다. 시인과 독자를 만나는데요. 시와 놀자 오늘은 초대 시인으로 전성철 시인과 정남희 시인을 모셨는데요. 우선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입으로 나눠서 이렇게 1부 3시 정남희 시인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정남희 시인 말씀드리고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희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찬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8년 문학과 사회를 등단했고요. 2022년 김달천 장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취직으로 시집, 철갑 고려도서에서 잇따로 새가 날아가 있으면서 현재 진해 문인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스키가 차가지고 춥거나 덥지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중간에 춥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온도를 조절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 작년에 김달재 문학상도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소감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저희 과분한 상을 받게 된 이후로 저희 활동 여명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참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뵙게 됐고 지역에 훌륭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돼서 저로서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해 문예협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진해 어떤 문예협회에서 어떤 끈끈한 정을 느낄 수만큼 많이 와주셔서 제가 회장님의 영향도 알려드리고요. 지금 서울 태어나시잖아요. 그 진해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제가 97년도부터 진해에 들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쭉 진해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네. 한때 창원으로 나갈까 하다가 한번 둘러보고 나서 창원은 아무래도 좀 더 낯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진해로 머물기로 작정을 했었죠.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소는 창원이지만 사실 진해를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데이트도 제가 진해에서 했고요. 네. 자, 그럼 선생님 대표시 8편 하고 간장시 6편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를 다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항상 첫 순서는 시인이 내가 이 시를 꼭 소개하고 싶다는 걸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이 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 시를 가장 먼저 한번 하고 싶다는 시가 있으면 한번 골라주시죠, 선생님. 예, 그럴까요? 네. 어떤 시를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사실 여기 있는 시들은 이제 대표시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사실은 대표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아주 대표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대표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대표라고 할 만한 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 스타일이가 제 어떤 생각하는 관점과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가장 합당한 시가 한 편은 떠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는 여기에 이제 배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서 일단은 여기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시는 두 번째 시집에 있는 철갑골의 뱃속에서 있는 지옥이라는 시인데 너무 제목이 좀 너무 어두워서 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좀 뺐습니다. 근데 일단은 손쉽게 여기 앞에 그냥 가장 앞에 있는 푸른 그리움 이 시를 일단 여기서 대표시라고 한번 시인의 목소리로 들려주시죠. 직접 낭독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입니다.
푸른 그리움. 저 동력 넓은 그리움을 어떻게 다 바라보란 말이라. 저 넓은 푸른 그리움을 밤새 충혈된 물줄로 적셔도 바다는 푸르기만 하다. 바람 설레는 물결 따라 감동적인 거대한 블루가 만겹의 물살을 평생 치고 있다. 물결의 살레를 저미는 대왕고래가 이 바다를 다 헤엄칠 수 없듯 이 그리움을 다 그리워할 수 없다. 서려 해걸음 삼아 타는 풍조로 푸른 눈빛을 빗발치며 파란만장 뜨겁게 뜨는 네가 나를 붉게 지우기 전까지는 이 그리움을 다 그리워할 수 없다. 바라보다 아득히 눈이 머는 생명인 에로스의 바다여. 낭독하는 모습을 굉장히 특히 좋죠. 참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푸른 그리움 대왕고래가 나오는 울산 쪽인가요? 네, 동해 바다는 맞는데요. 네. 이 바다의 원천적인 바다는 강원도 망상해변입니다. 네. 이 망상해변을 저는 20대 때 처음 봤거든요. 저희 이제 큰형님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 군대 가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바다를 한번 같이 보자 해서 형님하고 둘이서 바다 여행을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갔던 바다고 처음 봤던 바다고 네. 그 처음 바라보는 그 드넓은 백사장 저한테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 항상 도시적인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넓은 광활한 바다와 넓은 바다 모래와 이런 것들 본 어떤 그 푸른의 어떤 원초성 그런 것들을 그 20대에 또 봤던 것들을 매 생각하고 있다가 쓴 시입니다. 쌤씨 뒤편에도 지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뒤편에서 저는 먼저 받았잖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 에로스라는 말이 여기 한국말 좀 뒤에 사랑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쌤 그 시의 어떤 동력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힘이 에로스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푸른 그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정도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움이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것은 늘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욕구하고 욕망하고 대상과 어떤 일체가 되고 합일이 되는 어떤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시를 쓰게 된 대부분의 계기들은 이런 어떤 그 사랑이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보편적이고 낯설 것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시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하나의 동력이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련 당해보셨어요? 네, 당연히 시련을 당했었죠. 또 아주 참 그거 아직도 지금 이제 극복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시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시련, 갑자기 시련하니까. 소설 한잔 드리죠. 그런데 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문득 비슷한 분만 봐도 계속 끌리고 그냥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삼성계 빗방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바로 뒤편이죠. 바로 지금 뒤에 있는 30쪽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시부에 나와 있는 입각사가 나답다에 나와 있는 이제 해설자의 해설을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유일하게 이렇게 서술식으로 직접적인 토로를 했다는 시라고 돼 있어서 어떤 건지 그때 알았거든요. 다시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남들 앞에서 뭘 흉내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깊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시 또한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좀 읽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제 잘못이죠. 일단 잘 읽히지 않는 시를 쓰는 거는 잘못인데 유일하게 이 시는 이제 제 속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0쪽인가요? 네네. 이제 요 시를 좀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그 이연의 그 세 번째, 이연의 밑에서 세 번째 내리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보통 이 비는 늘 지금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 내리고 있는데 이 내리는 것을 어떤 하강의 이미지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부산에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라는 절인데 여기에 어떤 뭐 아마 4,8일인가 그때 행사 당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날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기도하고 이제 뭔가 이제 기원하고 절을 했었겠죠. 근데 그때 비가 오는데 비의 한 방울이 이제 저를 딱 때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비 한 바닥은 어떤 섬뜩함, 그거 참 좀 두렵더라고요. 서늘하고 섬뜩한 느낌인데,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분들은 저렇게 자기 자신을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빌고 기도하고, 욕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듯이, 기도하듯이 하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한번 뭘 이렇게 막 하다 못해 곡을 빈다거나, 어떤 사랑을 구한다거나, 이게 절절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책, 산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시를 썼는데, 그래도 저는 비한테 한 1000개 한 번, 1000방 한 번 맞아보고, 두 번째는 2000개, 2000방 한 번 맞아보고, 3000방을 맞아봐야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제가 10,000개 비방을 맞아도 아직 정신은 아직 안 좋아하시거든요. 누구나 다르잖아요. 비를 맞든, 손에다 같은 음악을 맞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 36쪽에 기절하고 기절한 채 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밑줄을 그었거든요. 사랑에 대한 걸 보고 싶어요. 기절하고 기절한 채 사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어떤 게 정답이시는데 사랑이란 뭘까요? 그때까지 많은 경험을 또 바탕으로 아니 되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경험이 한 번, 두어 번 정도의 깊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나중에 뭐 시도 나왔지만은 근데 역시 첫사랑은 정말 첫사랑이어야 첫사랑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많이 느낌이 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좀 상쇄하는 듯한 그래도 뭐 좋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늘 원초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서 또 다른 사랑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의 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동력이랄까 그런 내 무의식의 어떤 어떤 에로스적인 그런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에 대한 그 어떤 소통 부재 항상 그 태도에서 나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를 합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능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뭐 드러내놓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본 적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는 셈인데 늘 속으로만 네. 대뇌이고 내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도 사랑하시죠? 예. 아, 예. 아내분을 사실 예. 오늘 안 오시겠다. 아, 사실은 처음에는 사랑을 안 했어요. 얼굴 빨개지시죠? 아내분이 아니라 아내가 19살 때 만났거든요. 예, 사실은 그냥 학교 만났는데, 저는 학교 졸업을 하고, 이 얘기 해야 되네. 이제 장작. 예. 1학년이었고, 저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어떻게 이제 졸업하다가, 저는 졸업하고 백수 생활하는 중에 왔다 갔다 놀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누군가가 소개시켜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술집 말하는 흑사주죠. 네. 고대앞에서 만났습니다. 고대앞에 거기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뭐 재밌게 놀다가 잊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후배랑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 그 학생이 무슨 얘기가 나와서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네. 이제 뭐 전화 한 번 하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완전 잊어버렸는데 네. 어느 날 문득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도 통일을 이렇게 사들고 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 먹고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어리니까 저도 그때 젊었지만 그냥 재밌는 친구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술 같이 마시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결혼까지. 네.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서도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나하고 그냥 술 같이 잘 먹고 뭐 얘기하고 네. 그렇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 술은 농담처럼 여쭤봤습니다. 네. 또 계속 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 시를 보면은 그 장소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 시가 꽤 많더라고요. 주신 것도 그렇고 그 장소에서 어떤 나와 그 장소와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또 분들이 그랬는데 선생님 저 하나를 더 묻고 싶은 게 애월도 그렇고 풀사가 이 앞에 한 번은 신앙도 신불사들도 이 시를 한번 찍으셨는데 이 풀사가이 서울 이야기가 다른 데 앞에 오셨는데 혹시 불교하고의 그런 분명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불교하고는 인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 여동생이 비운입니다. 지금 어느 분에 네, 지금 저 해인사 해인사 약수함에 있는데요. 제 동생이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네. 운동권에다가 실제로 위장 취업도 해서 인천의 공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권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세지 몰라하는 그 시점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회의권이 갑자기 이렇게 저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주는 한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했는데 스님이 되기는 깜짝 못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저의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 어르신은 이제 기독교 장모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제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만날 때는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동생 만나면 이렇게 또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경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불사바이는 가장 제 최근에 쓴 시인데 얼마 전에 이제 낙사 모임을 갔다가 거기서 약간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늘 오다가 이제 제가 문득 생각난 그 하나 문장이 있는데, 우리 이상 시인 알죠? 네. 시인이라고 그게 뭐 소설도 쓰고 있고 에세이도 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사람이 그 비밀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저 오늘 가난해지시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비밀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네. 아마 굉장히 가난해질 것 같은데 네. 요 장평동 얘기해서 저는 주로 시가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사랑이라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때문에 이게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낭송. 예, 이거는 듣지만 안 오신 데서 부사를 듣지만 낭독을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네, 목소리 괜찮아요. 아, 예. 네. 불사바위 구름 온통 모인 하늘을 운집이라 하니라. 구름이 흘리는 비가 간간히 버스 차창에 덮친 버스 안도 구름 소리. 운주 스님이 어인일로 부르는지 모르겠다. 쌍봉사 철강 친구 조주에게 운주가 구름은 왜 모이는 것인가 물으니 조주는 구름을 먹은 적이 있는가? 운주가 구름 있는 하늘을 보며 없다네. 그럼 불사바위에 올라가 보게나. 불사바위에 계단이 없는지라 한 여인이 머뭇거리고 얼굴은 둥그러니 오르고 싶으나 오르지 못하니 여인 다섯이 한꺼번에 올라 다란이경을 고하니 이 바위에 세우리니 탑을 세우리니 여인이여 그 셈은 아주 가느구나. 이 바위에 구름무늬 만들고서 발언하니 사랑을 발언하니 치는 구름 물결 연화대로 놓아보고 달걀 같은 단발머리 들어보라. 눈 감은 여인이여 눈 감고 산 생이니 모는 그물에서 눈 뜰 수 있도록 오실리어 연신 되다 보면 이 바위에 스치는 인연이라 스침마저 사라진 운주 계곡에 천불 사공이 젖는 천탑의 노로 그대의 배 무수히 떠나리라. 여인 다섯 다라지경 끝에 기념사진 찍어 빗살 무늬로 서있는 돌의 행렬에 돌부처는 바위에 기대어 살고 바위도 부처에게 기대건만 끝내 오지 못한 불사바위 우산에 기대어 한 발자국 그대의 불사를 빗방울로 걸고 구름이 운집한 운주사에 비가 내린다. 가슴이 아픈 운주 불사바위 구멍에 빗물이 고이고 그대 멀어지는 발자국 따라 위로 떨어지는 성이 땅을 밟고 비겨 이 시를 이야기하는 게 비밀이 뭐 들여다보는 건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에 다 쓰는 여인 예. 알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네. 아마 그 최후의 비밀은 남겨놓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 뒷풀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를 짓게 된 얘기는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답사 한 3대 정도 차가 갔는데 차 3대가 다 차고 나서 이제 아주 늦게 오신 두 분의 성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다 자리는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타야 되는데 이게 다 한 잔씩 남아 있으니까 못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앞좌석에 혼자서 두 자리를 찾아고 있었거든요. 제가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이제 해야 되겠고 사람을 태워야 되겠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자리 두 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저는 이제 안내양에 앉는 옛날에 안내양 보조자석 맨 앞에.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서 이제 운주사까지 가는 이제 거리 좀 멀기는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황송해하고 미안한 감정을 이제 하셨겠죠. 그러고 갔다가 이 불사바위는 여기 이제 잠깐 뒤에 나와 있지만 그 운주사의 봉사바위라고 옛날에 일단 저 운주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도선 스님이 그 천계에 있는 그 석공도를 데려다가 그 이제 천불 천탑을 지으려고 석공도를 많이 불렀는데 빨리 이거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스님하고 도선 스님하고 석공도라고 심부름하는 뭐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애가 심부름을 자꾸 하니까는 빨리 하늘에 올라가게 하려고 새벽에 꼬꼬대 소리를 내가지고 이 석공돌이 그만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와불이 일어나기 직전에 못 일어나고 이제 누웠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운주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 땅의 어떤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배 형태로 뜨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배를 항해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운주사 쪽에 있는 영남 쪽 말고 호남 쪽에 있는 여기가 또 가벼워가지고 천불 천탑을 지어서 무게를 맞춰가지고 지운다 해서 뭐 그런 전설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하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엄사도 그 앞에 보면은 배 우물이 있는데 하엄사 전체를 배 형태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운주사인데요. 이제 그 운주사의 봉사바위라고 이제 절을 지을 때 이게 산 중간 중턱에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 불사바위에 딱 올라가면은 봉사하는 모든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바위라 하고 이제 불사바위인데, 근데 여기를 올라가다가 불사바위는 그냥 큰 바위라서 이거 손은 바위 클라이밍 하듯이 이렇게 짚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버스에 탔던 그 중에 한 분이 이 불사바위를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먼저 올라갔는데 유독 못 올라가고 머뭇거리면서 쳐다보다가 그냥 가셨고, 연인 5분이 실제로 이 불사바위에 올라가가지고 5명에서 운주사를 탁 내려다보면서 다라는 경을 딱 외우는데, 갑자기 다라는 경을 듣는데 굉장히 흡득한 느낌이 받았어요. 예. 이게 기로구나. 이게 공명인가? 또 그거에 대한 느낌이 끝내 이제 남아서 있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답사를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다 잘 가라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자리를 양보해줬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초콜릿을 딱 건져주면서 감사하다고 딱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여기 조주 스님과 또 운주 스님과 관계, 그리고 운주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번 그려본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려면은 불사바위에 오르지 못했던 뭔가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 욕망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스님 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해 문예적들에 좀 모셨잖아요.
정낙기 씨의 시를 내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듣고 싶다는 시가 있을까요? 교수님들? 지금 회장님의 시 이걸 한번 듣고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교수님 한번 골라주시죠. 없으신가요? 진해문 형님 한번 얘기를 한번 오셨는데 사무장님 부탁드릴까요? 사무장님 어느 시에서 마이크 드릴까요? 제가 네, 장예은 선생님 네. 한 것으로 되죠. 예, 몇 쪽일까요? 저는 37페이지. 37쪽입니다. 한입의 바다를 띄고 떠온 위에 바다를 띄고 갈매기가 날고 있네. 바다는 내리 달리고 나는 밤 가로등떠진 해안 절벽에 서서 바다는 자글자글 뿔고 있었네. 허리를 새들은 간략하게 날개를 피며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떠나고 있었네. 달도 사무치게 피어서는 구름이 교묘하게 사라지고 있었네. 섬은 바다에 떠서 가라앉고 바다는 내리 달리고 나는 겁없는 꽃잎에 매달려 있는 한잎의 바다에 매달려 있는 호원 위에 바다를 띄우고 갈매기가 날고 있는 나는 내리다니고 바다는 어디론가 힘껏 내몰리고 있었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다에 혹시 이 시에 대한 뭐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질문 있습니다. 그 선생님 시에는 유난히 바다, 비, 물, 빗줄기 이런 그 물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깐 봤는데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항상 그 물 이게 남성은 불을 상징하고 여성은 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무의식 측면을 우리가 아니마라고 여성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성의 발현이 굉장히 그 유연하게 이렇게 시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성이 사랑 에로스와 관계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살면서 사랑을 빼고 나면은 무엇이 남는가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선생님의 시에서 이 여성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현되는 그 시에 발현되는 이유가 그게 혹시 어머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첫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 연원이 어딘지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실 어머니의 영향은 제가 그거는 알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느낌이 없었고요. 어머니는 사실은 의령분이십니다. 의령분이신데 뭐 우리 아버님은 두 분 다 의령분이신데 굉장히 뭐 뚝뚝하고 뭐 별로 제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기억이 작더니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승경하셨는데 저희 형님 두 분 계신데 두 분은 다 여기서 경상도 태어났고 저만 이제 서울에 태어났거든요. 저 이제 을지로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생업하시느라고 애써 그렇게 하시고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나 뭐 하면서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사랑을 받아본다거나 그리고 특히 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생애적으로 아버님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방탕기가 좀 있습니다. 예,
한때 두박도 좀 잘하셨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무한히 애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겉들어 들어야 되듯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버님이 갖고 있는 그런 방랑 기질과 그런 바람 기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받지 않았는가 어렴풋이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저처럼 많이 마르셨고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제가 왜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라고 한편을 잠을 해봅니다. 내가 성으로 태어날 사람인가? 이런 때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남성을 저를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술자리에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진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성성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회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선생님들 시를 보면은 또 우리가 시를 하는 게 있겠지만 신의 화자, 말을 하는 신의 화자가 항상 반대 당신 너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 너, 당신, 그리고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사랑이 깔리겠지만 그리워하고 좀 되게 외로운가? 아니면 이게 신의 별을 써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시가 보면 물 먹기도 있듯이 그 시가 보면 당신 너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시를 쓸 때 항상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리움을 향한 그런 여정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쓸쓸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바꾸고 하니까 그럴 필요 별로 없이요. 근데 제가 항상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안에 어떤 정막, 고독, 이제 이런 것들을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내적으로 나를 향하는 그런 꿈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타인으로 향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큰 내적 바라가고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잠깐 뜨거워지면은 거기서 이제 시가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 같은데 저는 그래서 대상을 항상 생각해 놓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그 대상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한입의 바다 같은 경우도 이 한입의 바다라고 이렇게 하면 혹시 생각나는 시 없습니까? 한입의 여자 호기원의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사실은 화가입니다. 화가. 여기 있는 이분은 화가인데 서양 화가인데 이분이 작품에도 그림 제목이 한입의 여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랬죠. 저도 한입의 여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입의 여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제목까지 한입의 여자로 해서 굉장히 좀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한때 이분의 전시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전시회 한다고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핸드폰을 이제 책상에 놓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울리니까 이제 화면이 딱 뜨죠. 근데 거기에 자기 그림인가 무슨 그림이 보이는데 바다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바다 그림이겠죠. 근데 거기에 얼핏 봤는데 갈매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분은 화가니까 이렇게
뜨는 바탕화면도 이렇게 멋지게 받아들여지는 그거를 딱 순간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서 그분의 어떤 전시작품하고 또 그분이 살아온 생은 좀 가까운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썼는데 사실 요새는 한입의 바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요? 뭔가 어떤 떨림이 있고 바다 앞에 좀 나뭇잎이 바다 앞에서 떨어지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이 시를 쓰고 나서 두 달인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바다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분의 저보다 젊은 분인데 그것도 놀라워. 타기가 치고도 놀라웠고 제가 그 전에 썼던 이 시로 인해서 저 두 번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는 그 절벽에 떨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충동감을 제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나와 그대라는 나와 너와 갖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의식 그런 것들을 이 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본인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그리고 그 작품을 보여준 그런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긴 했지만 이렇게 대감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 저는 이렇게 시를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련이라는 시를 한번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6조. 36조 그 풀리는 시를 한번 낭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련이요? 네. 네. 낭독 할까요? 네. 호련. 차가 부르면서 너는 스르르 심해지는 순간에 붙잡고는 놓친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깨진 머리에 휴대폰이 떨어진다. 그동안 서리가 내리고 두런길은 얼어붙었다. 생의 뒷머리길에 서성인 날들이 아주 멈췄다. 그 사이 별도 깜빡. 지는 이 수맥의 빛을 땅처럼 냈으리라. 별들은 밤새 빛을 모아 넋을 비추고는 어두워들였다. 별에게 가슴을 내어준 산에 헤드라이트로 불빛이 치솟은 채 오래전 자진한 사랑 따라 핸들을 움켜쥔 손은 영원히 만날 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부리면서 차는 드러누운 바퀴로 하늘을 더 달렸다. 눈바닥에 처박힌 포네이센도 서서히 얼어가고 물에 젖어서도 유심만이 살아난다. 그대들은 물 따라 물로 물의 씨앗으로 흘러갈 것이다. 망망대해의 한숨으로 합수될 때까지 두렁길 새벽하늘 허공에 떠돌다 사라진 까마귀로 나는 말하지 못하리라. 추운 강가에서 검은 빛으로 웃을 날들로 남아 그대들은 하늘에서 이제 성원이 되었겠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에 별이 별을 스쳤습니다. 이 시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 한입의 바다에게 마찬가지로 이 시도 죽음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차사고로 사망을 해서 저한테 좀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작품인데요. 이 시의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친구가 젊었을 때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남자인데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그때 당시 아마 그 하이텔 천리안 막 그때 있던 사이버 PC통신 시절 그때인데요. 그때 아마 뭐 PC통신을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때 PC통신 그 삐삐 야거 집도 한 권책으로 만든 그 삼성에 이게 납품하려다가 뭐 이렇게 특허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안 됐던 친구인데, 어쨌든 그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하다가 그 상대방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 금지가 됐죠. 저쪽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쪽 계신 분이 이제 그 거의 직거를 하고 외출을 안 하고 어느 날 스스로 네, 네, 스스로 이제 좀 자진했습니다. 네, 자진하고 친구는 이제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엄청 당황했죠. 그래서 뭐 시집을 한 건 내고 그 자기 사랑한테 시집 바치는 헌정시를 내고 제가 그때 거기다가 또 해설도 썼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뭔가. 예, 그때 아마 그 드라마 뭐 별은 내 가슴에 뭐 무슨 드라마가 막 유행될 시절인데 제가 해설 썼지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은 내 가슴에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시 제목. 지금 책도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이 친구는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돌다가 아마 충청도 어디에서 이제 뭐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겨울에 이제 사업을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게 좀 시골길인가 없더라고요. 논뜻길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겨울에 아마 이게 가다가 그 뭐 음주운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다가 이게 차가 굴러가지고 눈바닥에 차가 물러서 거기서 바로 그냥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 부은 소설 들었죠. 정말 후렴. 그래서 참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결국 그 친구는 결혼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여자를 못 잊어서 그러고 나가지고 참 저도 많이 비감스럽고 애통하고, 그래서 좀 제발 하늘에 가서라도 둘이 좀 제발 좀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에 비해서 이제 사실 뭐 사자, 좀 다른 분위기. 저도 이렇게 동그라미 신났었거든요. 근데 시를 쓰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를 쓰시는지, 시를 쓸 때. 시를 쓸 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 작법에 대한, 아니면 시를 쓸 때 태도? 작곡이든 어떤 쓰임이든 아니면 시 자체에 뭘 중점을 두시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야 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시를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내가 썼는지라는 생각이 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이런 표현을 했지. 그리고 이 이미지는 왜 나왔지? 그리고 내가 애초에 쓰고자 했던 방향대로는 절대로 이 시가 이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율적으로 자기 화자가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시가 쓰여진다고 보고, 이건 아마 문학 이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 또 어떤 이즘에서는 뭐 또 자동미술로 가기도 하는 것들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미지의 연결을 보는데 그 이미지가 이미지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어느 순간에 따라가다가 탁 끊겨버리면 나중에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이게 귀결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별로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시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시를 잘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일필 시를 쓰는 게 네. 정말 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다가 한 번에 딱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부분은 또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연결이 충분치 않다고 됐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미지라는 거는 결코 생각을 하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가 한번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은 그 리듬 따라서 이미지가 올라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시적 뭐 기술의 어떤 재능이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이미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네. 주셨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간이 50분이 훌쩍됐어요. 50분 하고 심심한 10분까지 있는데 질문 하나 혹시나 있으면 정남식 씨께 질문 되시면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앞에 시집, 선생님? 네. 그 문학같이 선생님의 시집과 철갑불의 계속에서와 입가로 살아나갔다의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앞에 두 권의 시집과 입가로 살아나갔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기 좀 말라서. 네. 선생님 하시고요. 네,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뭘 준비하면서 대표시를 요청받았을 때, 과연 나의 대표시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난 시집을 붙여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스로 대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는 두 번째 시집에 있는 지옥이라는 시인데, 그 시를 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첫 시집에 나와 있는 시들을 보면서, 이게 시를 못 읽겠더라고요. 특히 또 처음 시집은 더 못 읽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펼쳐놓지를 못합니다. 아예 문자도 못 읽고. 그게 엄청난 저한테 감동인데, 그 당시 첫 시집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뭐 다 알다시피 그때 가장, 제 20대를 가장 감동했던 시인은 이성복, 황리우, 최승자, 이 시. 그 당시에 우리 시대적 젊은이들의 감성을 가장 촉발시키고 가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인들의 의식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시절의 시집이 이제 첫 시집인데요. 그래서 그 자장 안에서 발생했던 특히 뭐 이제 그 옆에 또 박남철 시인이 있지만은 특히 이성복 시인의 시를 통해서 참 아주 좀 유명한 시였죠. 모두가 아팠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그런 하나의 그런 진술만 봐도 우리 정말 젊은 영화를 하고 그리고 또 황지우 시인의 정말 그 당시에 전위적인 어떤 성숙하게 실험의 시들이 주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시에 대한 모든 관념들을 타파해서 낯선 시야 그리고 또 최승자 시인이 보여줬던 그런 정말 참 대단했죠. 배 같은 가을, 배석 같은 가을 이런 그런 시들을 감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분들의 시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뭐 그런 시들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보면 좀 다시 막 뜨겁습니다. 뜨겁고 다시 등쳐보기도 싫으신데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다시 이제 철갑 거래 뱃속에서는 조금 그 당시의 것들이 이제 많이 가라앉고 좀더 소장의 세계로 나아갔는데 그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사이가 그렇게 실제는 간격이 크지만 실제로는 연속 소상에 있는 시들입니다. 두 번째 시집은 아마 4부에서는 이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의
그 지난 2005년대가 왔었는데 그때 두 번째 시가 나오고 나서 조용히 이제 시를 안 쓰고 이제 뭐 생업에 매진하고 잊고 있었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요하게 나만의 그 조용한 그 세계로, 내면적인 세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충분히 제가 설명이 들은 것 같지 않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첫 시집 그 생각이 아마 그때 그게 또 어쨌든 뭐 해체된 시라고도 처음 나올 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그 시가 또 그때 젊은 말 오기를 또 보여준 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즘 시는 다시 보면 좀 편안하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직도 이제 좀 잘 안 익힌다고. 네. 네. 자, 그럼 전나주 시인하고 시한 여자 이 시간 마치고 10분 쉬고 아이들이 10분 후에 다시 전나주 시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하셔서